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양 지수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경계감은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4년 만에 3,240선 넘기고 있고요. 지금 3,250선까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0.58% 오름세로 3,24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폭을 키우면서 0.56% 강세 기록 중입니다. 808선에서 움직임 나타냅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사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74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24억 원, 즉 380억 원 사자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도 1,123억 원으로 매수폭 키우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1,715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삽니다. 74억 원 순매수 기록 중이고 개인 역시도 1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기관만 홀로 5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삼성전자 강합니다. 2.5% 상승하면서 거래가 72,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19% 강세로 26만 3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0.7% 약세, 거래가 38만 9,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32% 오름세, 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했었는데 오늘은 2.8%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6만 9천 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1.92% 강세, 현대차도 1.15% 반등합니다. 22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1.17% 오름세로 11만 2,600원이고요. 기아 2% 넘게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10만 7,900원. HD현대중공업만 약세입니다. 0.42% 내림세로 거래가 47만 1,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반등합니다. 1.2% 오름세로 46만 2천 원. 에코프로비엠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2.36% 강세로 거래가 11만 2,600원입니다. 반면 펩트론 오늘은 0.67% 조정받습니다. 29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에코프로비엠과 더불어서 2.1%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5만 900원. 한편 HLB는 1.63%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4만 8,200원에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파마리서치가 0.8% 약세로 56만 2천 원.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2% 오름세로 거래가 27만 2,250원이고요. 그밖에 삼천당제약이 3%대 약세.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조정받습니다. 0.5% 내림세로 13만 8,300원. ABL바이오까지 1%대 내림세 기록 중입니다. 오늘 특징적인 섹터 체크하시죠. 오늘 리튬주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전고체 전지용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핵심 원료인 고순도 염화 리튬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22.5%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 2,495원이고요. 더불어서 리튬 포어스도 16.2% 급등하며 1,519원. 유일 에너테크까지 8.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896원입니다. 다음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섹터 내에서는 마음 AI 오늘 16.2% 급등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자율성과 범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인 RFM, 즉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가 22,450원이고요. 대덕전자는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13.7% 상승합니다. 거래가 23,1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AD테크놀로지까지도 7%대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26,650원으로 집계됩니다. 외환시장 상황 체크하시죠.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기다리면서 오늘 환율 1,388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9시 32분 기준으로는 하락폭을 더 키우면서 1,385원대 거래됐었고요. 현재는 소폭 다시 오른 모습입니다. 1,388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0.55% 오름세로 3,248포인트, 코스닥도 0.51%, 53% 강세로 808선입니다. 레벨 부담이 있는 구간입니다. 지난 5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지지해줬던 외국인과 기관, 사자세가 오후에 꺾이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지 수급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를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상승 전환해서 3,240포인트 넘겼습니다. 네, 네. 장초반 흐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그 관세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왜냐면 간밤에 알죠? 이재용 그 회장이 미국으로 가서 또 여러 분들 다른 재계 분들도 미국 가서 협상에 뭐 이렇게 동참 힘을 실어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럼 거기에 뭔가 오퍼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이 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1,390원대까지 올랐고. 그런데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펀더멘털 기대치가 이제 많이 높아진 겁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수급 부담이 네네. 생각보다 없어요. 일단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관세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의 모멘텀이 남아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붙들어서 뭔가 먹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삼성전자 포함해서 우리 IT 말고도 조선방사능 수출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관련되는 것이 만약에 한국이 이제는 그 관세가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한다면은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2분기 실적 나오고 있고 3분기 넘어가는데 네. 실적이 좋으면은 그 환율은 내려가는 게 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이제 막 시작된 거죠. 아직 실적 지난주부터 이번 주 막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수출주 한국의 수출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나 몇 가지 종목을 조선 기자재 포함해서 이런 쪽으로 보고 원처 선입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진짜 이번엔 아니래도 하게 된다면은 그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정도로 보고요. 그게 엄청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는 게 한 2조 8천 들어왔습니다만 과거 패턴 작년 이맘때 막 빠져나갈 때 패턴보다 엄청 빠른 건 아니에요. 네. 환율이 만약에 1300 저번 주 60, 50으로 가는 게 보이면은 더 빨리 들어올 겁니다. 네, 이제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 정도 캐탈리스트가 아닌 상태에서도 한국의 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하지 않는 기본적인 거,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두려움은 약한 것 같아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한국 주식을 사려고 하는 그런 대기 자금이 있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또 이번 주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당정 세제 개편안 어제 그 당정 합의안이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법인세 인상과 대주 양도세 기준 다 결국 그렇죠. 네, 다 원복입니다. 네네. 이거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게 없었으면 벌써 3,500으로 편히 갔겠죠. 네. 저번에 말씀하면 드린 것 같은데 3,500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직 3,500이 안 되고 있잖아요. 3,000이 까짝까짝하는데 첫 번째 게 뭐였죠? 환율. 외국인이 더 빨리 들어오게 하는 거. 환율이 1,350, 40 이렇게 가면은 미리 갔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삼성전자 75,000원. 가려고 하고 있긴 한데 네. 오늘은 좀 엑스트라적인 요인이고 테슬라까지는 어저께까지고 어쨌든 간에 약간 부족하죠. 환율도 부족하고 네. 그리고 상법이죠.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00으로 가는 거는 유동성 대기 자금은 많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속도는 바로 3,500 가는 여정으로 보양세를 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3,500 가는 여정에 있어서 부담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없으면 이미 상당수 3,300은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350까지도 갈 수 있고. 특히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같은 경우는 연말 매물출의 원인으로 봤고 윤석열 그럼요. 정부에서 이 기준을 이제 50억 원으로 높이면서 당시에 굉장히 시장이 화두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요. 그럼요. 네, 이거 맞습니다. 원복시키는 거잖아요, 10억 원을. 네네. 그럼 이제 그때와 단순 비교해 보면 이건 굉장한 악재로서 시장이 받아들인 요인이다. 그렇죠. 라고 보시는 거고. 당연하죠. 여기에 이제 보완책이라 하면 보완책이랄까요?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이야기가 지금 어쨌든 논의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게 이제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이제는 그 세율을 25냐 30이냐 요거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맨 위에 거를 좀 높인다는 얘기가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안 정해졌죠. 안 정해졌죠. 25인지 30인지 35까지 여러 가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마저 35% 이렇게 최고 개념으로 오면은 조금 더 나중에 좋은 파지티브한 지금 뉴스 플로우가 작용해서 지금 장이 버티고 있거나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이번 주에 가타부터 어쨌든 결정이 나긴 날 것 같아요.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네네 그렇습니다. 8월 1일이 시한이니까 그 전에 네네. 지금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비롯해서 주요 이제 장관들이 다 가 있습니다. 예. 최근 협상이 맺어지게 된다면 네네. 그리고 이런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네네. 결정이 된다면 네네. 뭐 이런 조건부긴 한데 네네.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럼 지금 바로 3,500 갑니다. 오늘까지 엿새 코스피는 엿새째 오르고 있거든요. 네, 3,500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간다고 보시면 그럼요. 관세가 만약에 타결이 15% 정확히는 12.5% 돼야 되는 12.5% 힘들겠죠. 15% 되고 AI 수요가 강하다는 게 만약에 계속 확인이 되고 세 번째 미국이 기준금리가 9월에는 되고 세 가지 요건인데 그 무엇보다도 아까 저기 우리 세제 개편안 이런 것이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는 네 가지 요건이 다 맞으면은 전제 깔았죠. 그럼 그 중에 하나만 빠진다. 세제 개편이 그럼 천천히 가죠. 부담스럽게 나온다. 3,280 가다가 3,210 가다가 3,300 가다가 3,010 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세 타결은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고요. 그거 갖고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죠, 당연히. 미국이 기준금리를 9월 달에 인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관세. 네. 그다음에 상법 원복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바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80%고요. 나머지 미국이 금리 인하를 9월에 하든 안 하든 AI 수요가 더 강한 게 확인되든 안 하든 되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임팩트는 한 20%예요. 이거 합한 게 40입니다. 이거 틀어지면 꽝이에요. 아이고 저희가 하나 빠뜨렸잖아요. 못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이면은 이제 빅테크들,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러니까. 아마존 실적 나오면 일단 AI 수요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 제가 말씀드렸는데 AI 수요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의 9월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보다는 사실은 그 임팩트의 강도는 미국에 더 강해요. 미국 시장의 임팩트가. 그렇겠죠. 미국이 일차적으로. PER이 25배냐, 24배냐, 27배냐 했을 때 AI 수요에 대한 강도하고 9월의 금리 인하 여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거 임팩트가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미국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죠.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관세 타결돼야 돼요. 관세가 타결되고 나면은 남아있는 거는 아까 상법. 그 상법까지 되고 나면은 80% 되고 나서는 다시 미국과 똑같이 기준금리하고 AI. 근데 AI에 대한 건 이미 주가가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기준금리 인하하고 AI 수요의 그 임팩트의 그 정도가 이 나머지 두 가지 임팩트보다 더 중요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낮은 관세 타결하고 상법이 70~80% 차지하고 나머지 것을 이제 기준금리하고 AI 수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별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네네. 수주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또 탄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2%대 주가 좀 보여주시죠. 2%대 오늘도 지금 추가적인 그 파트너십 확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네. 마침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협상 지원을 위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지원을 위해서 미국을 또 방문한 상태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그동안 눌려 있었던 삼성전자의 주가를 추세적으로 전환할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니까 이 주가가 올라간 거죠. 예, 이건 트리거가 된 거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예전 그 2022년 찍었었던 8만 전자, 9만 전자도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까지 보십니까? 그거는 테슬라하고 관계가 좋긴 하지만은 그 임팩트가 되는 거는 내년 하반기거든요. 그것까지 끌어당기는 조금은 이르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발표되기 전에 7월 25일 날 주가가 65,900원이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90조였습니다. 어제까지 해갖고 시가총액이 얼마 올라면 28조가 올랐거든요. 네. 23조 받고 28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더 얼마나 올라가냐는 건데 원래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 있잖아요. 네. 파운드리 비즈니스의 가치를 삼성전자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대충 10%, 40조 정도로 애널리스트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이 40조의 가치예요. 네. 예, 적자 많고, 그렇죠? 1년에 뭐 적자 한 분기에 1조 이상 나니까 이게 40조 가치 갖고 있는데 이게 20몇 조를 얻고 또는 그 이상으로 얻게 되면서 이 40조 가치 평가를 어떻게 더 늘리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하면은 이제 20조인데 20조가 아니라 더 늘린다면서. 그럼 한번 봅시다. 22조가 아니고 2.5배. 한 40조에서 50조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마진은 20에서 40%. 40%는 TSMC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PER을 TSMC가 20배 되니까 20배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나오냐면 시가가 들어가는 것이 25조에서 60조가 들어갑니다. 60조로 가치 평가를 확대할 28조에서 60조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28조라는 것이 어제까지 주가에 반영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얹으려면은 그게 28조가 더 들어간다. 지금 들어온 거에 2배 이상 더 들어오고 마진이 40%까지 들어가고 PER을 20배 되고 떼떼떼 때리면은 그러면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450조까지 가요. 450조. 그게 가격이 75,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하고 75,500원 정도는 기대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기대감이에요. 그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는 거죠. 물론 중요하죠. 테슬라한테도 무지 중요하고 삼성도 이거 진짜 테일러 하는 데 있어갖고 내년 중반부터 하는 거 중요한데 그 임팩트는 계산하면은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40조짜리가 30조에서 한 50조, 60조 정도 지금 레벨에서 더블 정도 되는 것까지 반영하면 75,0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어디까지 반영할지는 그건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는 관세나 매크로나 지정학적 환율 같은 변수가 나쁘게 아주 작용하지 않나. 이것이 6만 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이제는 그거는 거의 사라진 거죠. 하지만 이게 범위가 7만 5천 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를 넘어서서 아까 첫 번째 질문처럼 그렇게 하려면 뭐가 something else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한 10조 정도 나온다든지 지금 컨센은 8조 5천 원이겠니? 네. HBM 콜이 빨리 된다든지 이거는 약간 비슷하게 하고 다른 거 있으니 그렇게 되면은 이 7만 5천 원을 새로운 영향을 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가 되거나 순고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나온 파운드리와 관련된 수요 더하기 기대감으로는 지금 시총 기준으로 450조 정도까지 간다고 치면 지금 주가로는 7만 5천 원 선. 거기까지가 일단 계산이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 예를 들어 8만 원 간다, 9만 원도 갈 동력 이건 아닌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려면 이제 HBM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더해지면 그 다음 레벨로 가가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매크로가 특별히 도움이 안 되면 환율이 만약에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환율이 1330으로 빨리 간다. 그러면 수급이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만 사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장이 올라가니까 그 힘의 플러스 알파 여부는 나중에 차치하고 얘네 자체를 위해서는 HBM 콜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순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되게 유치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원했던 질문은 아니지만 그럼 이럴 때는 SK 하이닉스를 손절하고 삼성전자로 갈아타는 게 맞겠습니까? 손절이라서 30만 원에 들어간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 고점 손절이라는 건 손해 봤을 때가 손절이잖아요. 네, 그렇죠. 30만 원에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서 흥분해서 잘 모르고 많이 들어갔다. 50% 들어갔다. 손절 라인이 원래 10% 잡았다. 그 손절의 원칙은 뭐죠?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 지키서 손절하시는 게 맞죠. 근데 그거 해가지고 화딱지 난다 해서 삼성전자에서 7만 원, 3천 원에서 먹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널려 있는 게 이렇습니다. 오늘 뭐 미국에 뭐 공장 짓고 뭐 이렇게 뭐 오프하고 한다 그러고 미국의 AI 수요 좋다 그러면은 턴어라운드 주식 보세요.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도 있죠, 하나비전도 있죠, 엄청 많은 주식도 있습니다. 삼성하이닉스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고점은 펀더멘털이 관계 없더라도 지금 말씀한 수급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팔아도 난 싼 상에 팔아서 이게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고점에 대한 진입 시점에 대한 단기적인 그거는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밸류 기준, PR 기준 같은 걸로 보면 하이닉스가 여전히 뭐 동종업계, 예를 들면 마이크론이나 삼성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래도 싼 편이고 HBM에 있어서는 절대 일강이라는 건 아직 흔들리지 않는 지위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뭐 골드만삭스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여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HBM4 콜이 삼성이고 하이닉스가 다 나는 스케줄을 봐야 되는데 그 일정이 아마도 빠르면 9월 말, 늦으면 11월 사이에 하나하나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확인 과정에서 수급의 힘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아마 이렇게 좀 조금 더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거는 뭐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8월 26일인지 7일인지 한 달 뒤에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 엔비디아의 또 코멘트가 혹시 관련되는 게 있다면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제 주도 섹터, 이제 상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조방원, 뭐 이런 섹터들이었는데 하반기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 섹터는 뭐라고 보십니까? 하반기 3분기 합시다. 관세가 만약에 15% 딱 결정이 나는 순간에는 자동차 갑니다. 그렇겠죠.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으니까. 조선하고 방산이라든지 이런 근데 조방이 상대적으로
관세 무풍지대로 갔었던 거의 임팩트는 그때부터는 뭐 방산이 먼저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조선은 조금 더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펀더멘털 흔들리지 않으면 나중에 될 것 같은데 네. 한국에 들어오는 유동성 자금이 제한적이고 더 많지 않다면 위로 빼고 아래로 뺀다는 개념에서 보면은 조방변 중에서 한 개 정도는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올라가는 관세 영향 때문에 관세가 애매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관세를 만약에 중국처럼 3개월 미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언서튼티 계속 남는 거죠. 네. 그럼 조방변에서 계속 놀 겁니다. 그리고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일단 끝나야 되고요. 그리고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갖고 그 제약하고 2차 전지의 강세가 더 붙느냐 안 붙느냐 그게 붙게 되면 조방이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관세하고 관세하고 그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냐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8월과 9월 달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 4, 4분기 들어갔을 때는 내년도 AI에 대한 수요에 따라 갖고 AI 반도체가 더 올라갈지 이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서 초반에는 그렇게 흐름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네. FOMC 예정돼 있습니다. 네. FOMC 이번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거라는 건 큰 이견은 그렇죠. 없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고 다음 타이밍에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낼 건가? 파월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 그냥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넥타이 색깔 뭘 매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점도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죠. 점도표가 이번에 안 나오죠. 주고받는 거니까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파월이 우리 내일 아침이죠.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뭐예요? 고용 데이터 나오죠. 네. PC 물가지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네. 고용 데이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관세도 다 확정돼야 되니까 관세는 거의 다 끝났죠. 그러니까 두 가지 봐야 되는 거니까 내일 어떤 식으로든 간에 더 무슨 의미 있는 포지션의 변화 여부를 그렇게 힌트를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사실 이제 미장도 계속해서 오르고 물론 간밤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긴 했지만 뭐 S&P 500이나 나스닥 특히 기술주에 대한 투심은 계속 꺾이지 않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켠에서 계속 거품이다, 고점이다, 경고 목소리가 월가 내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단 말이죠. 네,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말로 고점인 건지 네, 네. 거품인 건지 그러면 이제 홀딩 해야겠죠. 네, 그렇죠. 모든 전략을. 근데 지난주 이제 애플이 아니고 그 알파벳까지 나왔고 했는데 오늘 밤이 중요하죠. 메타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나오죠. 그렇겠죠. 내일 네. 이제 또 뭐 아마존도 나오고 그다음에 애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의 실적과 캐펙스 가이던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관점을 하는데 그게 예상과 부합한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PER 올해 기준으로 25배 정도 근처에 간 6,400이에요. 더 주기도 빼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 보인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던스가 더 힘차게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AI 중심으로. 예, 그게 나오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 내년도 실적을 조금 차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올해 말고. 그러면 같은 PR에서 EPS 높아지니까 한 7천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부르는 콜이 나옴직하죠. 지금이 안 나오더라도 3분기 실적 가이던스까지 확인이 다 되고 나면은 내년 거 실적을 한 50%, 올해 실적을 50%, 그러니까 포워드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기준 자체가 260이 아니고 280에다 곱하기 25배라면 6,400이 아니고 똑같은 숫자에서 7천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할 것이냐, 실적 발표 다 끝나고 할 것이냐는데 지금 센티먼트는 관세가 대체 잘 마무리되네. 그럼 미국이 약해지는 거 아니네? 달러가 그렇게 약해질 필요 없어? 그렇게 가면은 미국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낮게 안 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적을 내년 걸 약간 땡기면은 그럼 앞자리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유럽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 대한 밸류에이션 메리트라든지 아니면 그 센티 메리트가 생각보다 상반기만큼 그렇게 안 셀 수도 있는 뭐 약간의 그 경계감은 계속 남을 수도 있습니다. 넌 USA 지역에 이렇게 가면요. 마지막 질문은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이 장세를 다 끌고 갈까요?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보통 200불에서 250달러가 얼마 한 달 전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 근처 가면 또 이제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근처가 언제 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0 며칠, 3주째인가? 그때 실적 가이던스 네. 미리 이거 뭐 할 때 그때 주가가 미리 한 그 정도 갔다 그러면 그때는 또 한번 여러 가지 아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규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결국 아규를 다 뛰어넘었
게 지금의 그렇죠, 엔비디아 맞습니다. 주가는 주가인데 맞습니다. 이번에 또 같을지 다를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미 협상은 아직까지는 안개 속이죠. 자, 그 사이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일본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시장 개방과 대미 투자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미국의 어떤 청구서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이번 한미 통상협상의 결과에 국운이 달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무엇을 주고받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지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줄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SNJ 인스티튜트 서진교 원장, 또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 구기보 교수,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남시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주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15에서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Just want to be nice. I would say in the range of 15 to 20%. Probably one of those two numbers.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상호 시한이 정말로 앞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8월 1일 이전에 시한 끝나기 전에 협상 타결을 지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무역협상이라는 게 그 특성상 시한에 쫓겨가지고 타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협상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긴 하지만 그게 바로 마지막까지의 수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향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미국을 갖다가 대한다면 오늘과 내일 협상할 시간이 이틀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타결 또는 합의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적지 않게 당황했던 건 지난주에 예정돼 있었던 2+2 고위급 회의가 갑자기 미국 측이 돈에 취소하면서 갑자기 당황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습해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중요한 건 정말 8월 1일 전에 타결이 지어질 수 있겠느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일본하고 EU가 타결이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대미 수출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년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이제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타결을 적극적으로 서두를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가기 위해서 막판까지 협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요구했던 많은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그 미국이나 EU와 일본이나 EU와 이제 타결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네. 투자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양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좀 질적으로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그런 투자를 약속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농산물 개방이라든가 기타 디지털 관련 규제들도 이제 많이 양보를 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타협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타결에만 방점을 찍고 봤었을 때 8월 1일 이전에 타결이 가능할까?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저도 충분히 타결이 가능하다. 뭐 무조건 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약간 다른 예시를 들어보고 싶은데 네. 앵커님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엄청 좋아합니다. 예. 네. 야구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야구 구단들이 선수들을 교환하는 트레이드를 하잖아요. 네. 마침 그 트레이드 마감 시한도 7월 31일인데 이때 트레이드 하는 것을 보면은 뭐 조금씩 잘 진행되기도 하지만 전혀 예상 못한 팀이 갑자기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막판까지 결과가 바뀌고 그래서 7월 31일에 특히 미국은 더한데요. 7월 31일에 갑자기 여러 가지 트레이드가 막 무수히 발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협상 결과도 막판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7월 31일에 발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일본과 EU와의 협상도 보면은 모든 뭐 협정문이 완전히 나와서 그것이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큰 틀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은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수준의 합의라면은 8월 1일 이전에 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원래 그 하워드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나서 귀국하려다가 귀국 미루고 사실 현지에서 계속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렇죠. 2+2 고위급 회의가 취소되고 나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현지 대응을 계속해서 김정관 장관이 했고 스코틀랜드도 이제 쫓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 아 우리가 뭔가 쫓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뭔가 시간에도 쫓기고 협상 조건이나 이런 데도 뭔가 우리가 불리한가? 막 이런 생각 여러 상상들을 하게끔 하는 일정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예.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그 수세에 몰리면서 미국에게 제발 좀 합의를 좀 해다오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저는 좀 이제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협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균형한 그런 그 구조 자체가 그런 협상이었고 한편으로는 저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느 정도 미국 측이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면은 저는 합의에 이르는 그런 하나의 전략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고 있다. 또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갖다가 그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만족한다면은 사실 전 합의 가능성을 조금 더 올리는 쪽으로 그것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은 저는 일단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는 것도 있지만 협상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그 양보 또는 수그리는 전략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익을 위해서 수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외교적 그 관례 같은 걸로 봤었을 때 사실 유럽과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건데 거기에 이제 같이 쫓아갔다는 게 외교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 교수님. 예. 외교적으로 이게 결례인가 모르겠어요. 관례인 건지 해도 되는 건지. 꼭 관례라기보다는 관례를 따라한다라기보다는 지금 허준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미국에 우리나라가 좀 급하다,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충분히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주 전보다는 확실히 좀 상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이제 아직 일본과 EU와의 그 협상이 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 지금 트럼프가 지금 8월 1일까지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그 다짐, 그 선언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았는데 지금은 일본과 어느 정도 협상됐고 EU와 협상이 됐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중국과의 협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8월 1일에 그대로 관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예전에 비하면 좀 더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그만큼 조금 더 급해진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뭐 꼭 무조건 8월 1일까지 안 되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끝났다, 예, 큰일 났다라고까지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또 8월 1일부터 관세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8월 1일 며칠 이후에라도 우리나라가 협상을 만료하면은 다시 관세를 낮추면은 또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8월 1일에 끝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또 서둘러야 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협상의 과정에서 그 여러 전략의 포커페이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함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협상을 우리 타결 짓고 싶어서 우리가 너무 숙이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불리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 그 언론에 보면은 이제 그 한국을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논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예, 너무 저자세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반응들이 되게 많았어요. 하워드 로트닉 장관이 그런 인터뷰를 했죠. 네네. 스코틀랜드까지 쫓아왔더라. 네네. 예, 우리는 이제 그런 조롱거리에 너무 자극받을 필요가 없고요. 일단 실리를 챙기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하고 EU가 협상에 타결한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독일과 일본이 우리나라와 상당히 경합 관계가 높은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경우 우리는 25%의 관세가 부과가 되고 EU나 일본 같은 경우 15%의 관세가 부과가 될 경우 대미 수출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런 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앵커님 저기 보시면은 일본과 미국과 합의한 그 사진을 보셨죠? 백악관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숫자도 고친데 바로 맞은편에는 사실 단이 좀 하나 밑에란 말이에요. 네. 마치 중국 황제가 옛날 조공 바치듯이. 그렇지. 그런 모습을 연출시키면서 그걸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배포했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야 봐라 미국이 세계 최고다. 그런 그 국내 미국인들 자기 지지 세력들한테 비춰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맞춰주는 거, 뭐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이렇게 국내에서 예상해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저는 협상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그 수단이라고 또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에 있어 너무 감정이 휘둘릴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이제 국익과 실익을 중심으로 그렇죠. 네.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일본과 유럽연합 우리보다 앞선 그 협상을 타결지은 국가들의 사례를 한번 이제는 보겠습니다. 일단 유럽연합이요.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상 결과는 누가 잘한 겁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승리다라는 이제 평가를 전체로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교수님께 먼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예. 트럼프는 이제 굉장히 기고만장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는 재협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가 협상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협상을 잘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정치적으로만 위상이 높아진 것이 아니고 실리적으로도 굉장히 내실 있게 미국은 협상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EU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 6천억 달러에 대한 투자를 합의했고요. 그다음에 3년간 7,5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사실 EU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산 군사 장비들을 구매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역시 EU 같은 경우에는 EU 자체적으로 무기를 조달하라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비용도 감수하고서라도 EU산을 구매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미국에 이런 약속을 했다라는 건 많은 걸 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EU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얻은 거는 이제 상호 관세를 15%로 낮춘 거하고 이제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춘 건데 사실 이거는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이 없었던 거죠. 없었던 것이 이만큼 높아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EU는 얻은 것이 없고 미국은 큰 것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브렉시트, 영국은 EU에서 탈퇴를 했는데 영국과 유럽연합은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영국이 맨 처음 타결지었는데 거기는 기본 관세만 기본적으로 적용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도 유럽연합이 잘한 협상 같지는 않은데 또 뭐 디테일에 또 악마가 있다고 모르죠.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뭐 트럼프가 좀 유리한 협상을 했고 EU가 많이 양보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이고 네. 다만 몇 가지 요인이 있다면은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 면에서 약간 이제 서로 아직 합의가 안 된 부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행시켜 갈 것이냐에 따라서 EU 측이 좀 더 뭐 정해진 것을 약간 미루거나 조금 늦추면서 이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보다 또 장기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네.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첫 그래요? 번째는 뭐냐 하면은 관세를 올리긴 올렸는데 네. 이 관세를 올려서 트럼프는 여러 가지 뭐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관세를 올린 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교역 자체가 네. 줄어들 수 있죠. 교역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은 그 수출하는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게 관세가 계속 죄송합니다. 관세 부담이 계속되면은 차차 그 수출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계속 관세가 부과되면은 그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미국의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해서 미국의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겠다라는 걸 목표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계속 이렇게 뭐 관세 수입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좀 불확실한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기업들이 잘 정착할 줄 의문이 있고 혹은 또 한 가지는 미국 기업들이 계속 미국의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죠. 그러면 또 그만큼 관세 수입도 감소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네. 생산 체계가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조삼모사네요. 예. 저희 사자성어. 네. 예.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이뤄내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런 면에서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좀 어려워지면은 그게 장기적으로는 결국 트럼프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안 좋게 줄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 확실히 승리죠. 일단 그 일본에서 5,500억 그 달러의 그 투자를 받은 데 이어서 EU로부터 우리 6천억 달러 받았어. 그리고 또 그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미국이 또 EU가 또 수입할 거야. 그러니 이제 개인적으로 국내에 분명히 지지자들한테는 분명히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한 확실합니다. 선전 효과는 있죠. 예, 그렇죠.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 미국의 구체적인 합의를 갖다가 아주 나온 결과 그 백악관에서 발표한 그 팩트시트를 갖다 좀 찾아보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네. 예를 들면은 지금 7,500억 그 달러의 그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갖다 한다는데 그 수입을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리걸리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수입을 그냥 뭐 워낙 그 에너지 쪽으로는 러시아에서 의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선 다변화 측면에서 뭐 우리는 할 거야. 근데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겠고 또 하나는 본다면은 6천억 달러의 투자도 일본과 달리 민간 기업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민간 기업이 사실 투자를 할지는 안 할지는 EU의 집행위에서 투자를 좀 해줘라고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꼭 하도록 압박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민간 기업이 들을 수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판단에 의해서 할 텐데 그런 걸 보면 이게 그럼 숫자는 뭐 만들어졌는데 이게
끝까지 지켜질 것인가 하는 약간의 의문은 남아는 있습니다. 일본 보죠 이제. 일본은 상호관세 15%, 또 관심을 기울였던 게 자동차 품목관세 15% 수준으로 딱 여기 이제 맞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좋든 싫든 일본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15%가 어느덧 기준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 맞습니다. 우리 현실적인 목표치도 그 정도인가?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일본과 EU가 타결된 게 우리한테는 이제 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유리한 점을 보면은 이제 일본 EU가 어떤 양보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양보할 부분들을 선택하는데 이제 참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불리한 점은 이제 일본이나 EU가 내준 부분을 우리도 내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관세율 15% 이거를 뚫어서 10%까지 영국 같은 경우는 10%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낮출 수 없고 15%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은 일본이나 EU가 내줄 것을 내주면서 얼마만큼의 관세율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짚어본다면은 우리가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더 많이 내주지 않는 한 15%를 뚫어서 10%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5%를 뚫고 싶다면은 과감하게 이제 내줄 것들은 내주고 관세를 낮추는 전략으로 가야겠죠. 다만 이제 우리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만 가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미 투자, 농산물 시장 개발 아주 민감한 사안들이 다 얽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원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무관세로 교역을 하던 국가였는데 그 기준선이 일본이랑 같아서 되는가? 사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네, 맞습니다. FTA가 한미 FTA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일본과 한국이 똑같이 15%를 받는다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한국이 약간 불리해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미국 분위기가 뭐 한미 FTA가 뭐 한국과 미국에 서로 이득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 사람들 말 보면은 그걸 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거 15%를 뚫고서 낮추기가 지금 간단하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약간 아쉬운 거는 일본이 이거를 협상하는 순간 한국 입장에서는 딱 거기에 고정이 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전 상황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일본도 아직 협상을 안 했고 EU도 안 했으니까 다 같이 조금 더 버티면은 그러면은 미국이 한 발 더 물러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흔히 합종 연횡에 비유를 하는데 미국이라는 강한 강대국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라는 강한 강대국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비교적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 같이 뭐 꼭 강하게 연대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좀 더 버티면은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이 약간 얄밉게 먼저 어쨌든 협상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선택지가 좀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한국이 불리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고 다만 역으로는 일본이 이런 식으로 협상했으니까 일본보다 한국이 또 더 불리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해진 부분이 또 분명히 있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미 FTA는 그러면 이제 자동 폐기되는 겁니까? 존속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약간 의문이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제 한미 FTA 특히 이제 관세 부분은 이제 시장 개방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그 상호관세 15%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제 우리도 앞으로 미국과 협상할 텐데 아마 기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15%는 받아내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FTA까지 감안하면 사실 그보다 좀 더 낮춰가지고 영국이 받았던 한 10% 정도 받으면 아주 그 가장 큰 성공적인 어떤 그 협상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그것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미국이 지금 한미 FTA를 보는 입장이 어떤 시작이냐면 그래 한미 FTA를 해가지고 니네들이 더 무역 흑자 더 늘렸잖아. 그런 마당에 더 좋아졌는데 니네 한미 FTA 이건 도저히 무역 수지를 갖다 미국의 입장에서 적자가 더 늘어난 거니 이건 뭐 얘기 꺼내지도 말고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역 수지를 갖다 줄이기 위한 거니까 어떻게 줄일 것이지 그거 빨리 내놔. 그러니까 관세 15%만 해주더라도 감지 덕지해라 라는 그런 강한 입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우리가 사실.
결국 일본이 참 대응이 아쉽다는 생각을 이제 와서 보면 하게 되네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처음엔 좀 일본이 그렇죠. 웬일이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경하게 나갔었는데 이게 어느덧 180도 또 상황을 바꿔서 바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비굴한 협약을 해버렸어요. 타결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갑자기 일본이 직접 비교 사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15%가 그냥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점이 돼버렸네요. 근데 사실 그 일본이 협상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일본이 굉장히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는데 네. 협상 타이밍이라든가 스케줄 이런 것들은 좀 기가 막히게도 잘 가져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일본, 그다음에 EU, 한국, 뭐 중국은 좀 유예 분위기가 있었고요. 네. 이 세 경제 블록들이 누가 먼저 타결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네. 일본은 가장 늦게 타결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불만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가서 내줄 부분은 어느 정도 내주고 타결을 한 것 자체는 일본 나름대로의 그 불리한 가운데 얻은 성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영화 같은 일이 국제 외교 무대에 벌어지진 않지만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가정입니다만 지금 10대 미국과의 교역국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유럽연합, 중국 다 들어있잖아요. 네. 만약에 일본과 유럽연합은 사실 보복 관세까지 다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과 유럽연합이 좀 더 버티고 협상을 길게 끌고 강대강으로 부딪혀 줬다면 협상의 분위기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 상상이 맞을지 어느 정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성과를 냈으면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러면은 어쨌든 간 계속 관세가 서로 높아지면은 양국 모두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성과가 없었더라면은 다시 한번 물러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과거에는 관세를 올리겠다 했다가 낮췄다가 올리겠다 했다가 낮췄다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번에는 뭐 나름대로 일본을 잘 파고들어서 약한 고리인 네. 일본과 협상을 껴내므로써 이른바 뭐 암묵적인 연대 이런 걸 좀 잘 파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합종 연횡이라는 게 합종이 이제 약한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상황이었다면은 그걸 깨는 연횡은 강한 나라 입장에서 얘네들한테 하나씩 상대해 가면서 그걸 분열시키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가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목표했던 바를 이뤘고 일본 역시 제일 먼저 협상에 응함으로써 약간 뭔가 좀 배신자 같은 느낌은 들지만 네. 그래도 일본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뭐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투자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부분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록 트럼프의 기분은 맞춰졌지만 실제 이행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뭐 느리게 천천히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뒀기 때문에 뭐 어느 네. 정도 성공적이었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일본이 왠지 빗장을 열어준 것 같아서 혹시 이거 너무 음모론적으로 제가 가는데 이명 계약을 더 한 거 아닌가 뭐 이제 음모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와의 조선업 협력 이게 관세 협상 카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차례로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To boost our defense industrial base, we are also going to resurrect the American shipbuilding industry, including commercial shipbuilding and military shipbuilding. 조선업 등 한미 간에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 슬로건을 따서 같이 만든 것 같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마스가라고 이제 또 이름이 붙여졌더라고요. 네. 일단 이번 협상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서 이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네, 우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스가라고 하는 게 이제 마가 그 미국을 위대하게 약칭과 좀 유사하게 만들어서 네. 미국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제 매력적으로 들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일본이나 EU 정도 수준으로 그 정도 규모를 맞춰서 투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의 투자 역량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4천억 달러 정도 투자하라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렇게 큰 규모의 투자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트럼프에게 매력적인 투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이제 질적인 투자를 우리는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조선업 분야에 대한 투자죠. 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그 상선뿐만이 아니고 군함이라든가 이런 그 다양한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군함이 좀 오래되고 이제 보수 필요성도 느끼고 또 신규 건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기술력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침 이제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조선업 분야에 이제 그 투자는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1차 협상에서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다. 이렇게 이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미국 군함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보수하거나 뭐 신규 건조하는 거는 이제 국가 안보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미국에서 보수하고 건조를 해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기술 이전까지 같이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기술이 일상적인 기술 수준이 아니고 이제 핵심 기술까지도 이전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제 모든 요구를 다 관철시킨다면은 굉장한 성과를 거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적인 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군사 안보적인 면에서 모두 큰 성과를 거둔다고 보겠습니다. 네.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맨날 나한테 자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상의 핵심 지렛대로 조선업 협력 카드가 부상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협상 특성상 지금 트럼프라는 그 미국 대통령이 그 협상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트럼프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불확실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잘 준비해 간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 협상 진행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만들어주기 위한 비즈니스 협상 같은 면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라든가 관심사라든가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 해놓은 걸 보면은 어떨 때는 관세에 집중하면서 관세 통상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또 한동안은 중동 쪽을 본다고 해가지고 막 전쟁도 일으키려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비유를 들자면은 비즈니스 협상 외에도 거의 그 연애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연애 프로그램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상대방이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변덕도 좀 있고 근데 나는 이 이성과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한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뭔가 상대방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 건 맞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상대방이 이걸 딱 마음에 들어 한다라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잘 준비한 게 맞고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조선 산업이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나라. 나의 강점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것만 갖고 딱 무조건 이걸로 이젠 되겠구나라고도 단정하기는 또 불확실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 그 협력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현지에 이제 합작사를 세운다라든지 현지 조선소를 한국이 인수를 해서 생산 설비부터 인력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해주는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세계 시장에서 선박 점유율이 1%도 아니 0.2% 수준이에요. 사실상 없는 거죠. 폐화된 상태. 그리고 조선소도 변변한 조선소도 사실 없어요. 네. 인력도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미국의 해군 군사력 쪽에서 이제 군함이 다시 이제 리빌딩 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급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예 가서 조선소부터 아예 그냥 지어서 그쪽에서 배를 만들고 인력도 교육하고 기술도 적절한 수준에서 이전도 하고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미국의
그 조선업을 갖다가 정말로 위대하게 다시 재부흥한다라는 걸 갖다가 강력하게 저는 그 내세울 수가 있고, 이 점은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국내에 충분히 그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협상에서 굉장히 좋은 이 카드의 하나로서 그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 교수님, 네. 이 조선업 협력 카드가 우리한테는 일단 협상 타결 말고요. 네. 우리 조선업 세계 1위 수준의 조선업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해외 직접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마치 그 조공처럼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현금으로 외국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제 기술 이전도 네. 해달라고 그러고 네. 네. 핵심 인력도 예를 들면 예. 교육시켜주고 뭐 유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 워낙 그게 갖춰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조선 산업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런 수준에서 한국이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하면은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그 산업이 커지면서 오히려 한국에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미국이 역으로 한국에 위협이 될 정도로 조선 산업을 크게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더 이걸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뭐 약간 다른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 루이비통이 미국 텍사스에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2019년부터 그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다. 예.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간 그 숙련된 사람들과 기계들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사람들의 숙련도가 낮다 보니까 다른 공장에 비해서 그 폐기되는 그 비율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그 하이엔드 상품이 아니라 더 낮은 상품들을 만들려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것도 공장이 그 처음 설립된 게 2019년이었거든요. 예. 꽤 됐는데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선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미국이 바로 한국을 쫓아와서 할 가능성은 뭐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공장을 투자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한국도 분명히 얻어가는 게 많을 것이다.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더 꽤 커져가지고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그거는 꽤 먼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 조선업 경쟁력에는 이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일단 뭐 득이 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오션이 네.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내에서 수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합자 형태로 이제 들어갈 경우 미국에서 발주하는 조선 물량을 수주할 가능성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기술 이전 문제도 있습니다만 기술 이전 문제 외에도 일단은 이쪽이 이제 인건비가 비싼 곳이고 인프라 시설이 잘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신규 건조를 시작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신규 건조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좀 전에 언급됐던 이제 숙련공의 부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드는 거에 비해서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영업이익이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동안 이제 사실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이제 다른 국가에 투자를 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은 보면 다들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생산비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 그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테슬라가 발주처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제 23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규모의 파운드리 위탁 생산 주문을 이제 테슬라라는 빅테크로부터 받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지금 짓고 있는 텍사스 테일러시의 공장 여기에 완공이 되면 최신 공정에서 이 주문받은 칩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 원장님 반도체 관세도 곧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목적은 반도체 공급망도 미국 안으로 가져오는 게 지금 목적이고 그래서 반도체도 직접 투자를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테슬라의 수주는
미국 내에서 만드는 거니까 미국의 어떤 전략적 목표와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예. 지금 미국이 일단 그 반도체 자체의 자금률이 미국이 대략 한 10에서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 내 수요 중에서요. 네. 대부분 다 위탁 생산하는 거죠.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데서요. 네. 물론 이제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앞 단위의 그 디자인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기술은 계속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 기술은 우리가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실제 제조라든지 후공정은 다 다른 나라로 이제 나간 상태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을 갖다 다시 재부흥하겠다 하면서 핵심 군사용 장비로도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를 국내 자금률을 갖다가 대폭 올리겠다는 거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미국의 칩스법이라는 게 있죠. 네. 반도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삼성과의 그 협력을 통해서 미국 자체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지금 최초로 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만들어졌고 이걸 통해서 향후에 한국과의 협력 관계도 굉장히 좋고 우리도 상당히 좋은 그 협상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대략 한 10일 정도 있으면은 저는 이제 반도체에 관해서 반도체 의약품 관해서 아마 발표가 되겠죠. 예, 발표가 네. 될 것 같은데 거기도 하여튼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을 갖다가 만들 수 있게끔 전 충분히 효과적인 그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무역 협상 지원을 위해서 미국으로 갔죠. 그에 앞서서 지금 테슬라의 23조 원 가까운 파운드 이제 수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려보기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수 있는 봐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빅테크의 수주를 너네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지 않냐. 이제 이런 식의 하나의 또 사례를 제시할 수 있겠네요. 예. 좋은 카드가 이것도 될 수 있겠네요. 네. 분명히 그런 면에서 좋은 카드인 건 맞고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건 변수긴 합니다만 어쨌든 말이죠. 예전 같으면은 이제 머스크랑 트럼프가 너무 친하니까 네, 이렇게 어깨 테슬라와 동무하고 그러더니. 계약한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머스크가 좀 더 한국과 계약하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기는 지금 또 힘든 트럼프는 상황이긴 또 합니다. 그럴 성향의 인물로 또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한국 기업들과 미국 빅테크, 미국 여러 제조업들 간의 관계가 많아질수록 한국의 그 여러 가지 결정이 미국에 중요하다라는 걸 또 지지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관세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네. 최소한 이번 협상에서 일본 같은 경우 일본 협상을 보면은 반도체에 관해서 적어도 앞으로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할 때 일본이 그 협상 결과를 반영해서 일본이 더 이상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은 없다라는 식으로 확약을 받았거든요. 예, 한국도 이번 협상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 뭐 반도체 관세를 뭐 확실하게 없애준다면 그게 제일 좋고,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후 반도체 관세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다른 나라가 특혜를 받는다면은 한국도 그 정도 특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확약, 그 정도. 물론 이 확약이라는 게 좀 애매해가지고 트럼프가 몇 달 지나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1차적으로 그러한 확약이 협상 안에 들어 있다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뭐 상당한 성과다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카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은 아주 민감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입니다. 이것도 안개 속입니다. 사실 애초에는 쌀, 소고기를 협상 테이블 의제 자체로 아예 배제시켰다라고 전해졌는데 최근 기류는 또 그게 아니에요.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든지 브리핑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카드로 지금 올라간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농산물 개방. 일단 일본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제 쌀 시장을 확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나오면서 한국도 더 이상 이제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쌀은 절대 협상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는 영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정 쿼터를 제외하고는 이제 500% 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네. 일본이 이제 굴복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서 원장님께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쌀과 소고기를 개방한다는 건 개방도 개방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농민들도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일단 그 농산물을 포함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협상 전략이 있을 텐데 일단 그 김영모 실장이 농산물도 포함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어떤 개방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협상 전략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끝까지 이 쇠고기나 쌀 추가 개방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합의해 줄 수 없어. 뭐 협상 깨져도 좋아라는 정도의 진정한 의도로 개방을 원하고 있는지 일단 그 의도를 갖다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파하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파급 효과도 크니까 이걸 아마 협상의 마지막까지 계속 지고 공격해서 대신 더 많은 걸 얻어내겠다 하는 협상의 카드로서도 활용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미국이 끝까지 이걸 뭐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식으로 나온다면은 우리도 일정 부분 그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갖다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고 준비하고 있는 뭐 쭉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농산물 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수입량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미국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미국으로서는 수출이 좀 더 늘어나는 거니까 유리하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사실만 가지고 뭐 자세한 것 없이 한국의 쌀 시장 내가 개방했어라는 식으로 또 국내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가급적 우리 농업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트럼프는 이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계속 집착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지지 세력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지지 세력들이 이제 그 농업 생산을 하는 사람들도 중부, 트럼프를 좋아하는 중남부 거고, 이런 지역에 있기 네. 때문에 그게 같이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 본인의 그 믿음, 신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제가 계속 이거를 뭐 연애 프로그램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네. 일본과 협상을 했을 때도 사실 그 트럼프가 처음 그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지 않습니까? 내용을. 그 처음 올린 내용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어떻게 보면은 그 연애할 때 뭔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남긴 뭐 쪽지 같은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이 많이 들었다. 라는 쪽지 같은 건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그 투자 관련해서는 액수 역시나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액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한 가지가 여기 농산물이었거든요. 네. 예,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일본으로부터 일본에게 많이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 노출된 것만 보면은 분명히 농산물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일본은 계속 이제 쌀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라서 좀 이게 부담이 됐었던 반면 한국은 지금 계속 쌀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물론 농민들의 반대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든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걸 돌리려면은 좀 더 많은 것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제시해 보고 이거 마음에 드니 이런 걸 좀 물어봐야 되겠지요. 이게 지금 구도상 우리 농산물 시장을 다른 것들을 양보받기 위해서 관세 타결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구조가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 반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농민들의 인식은 자동차나 철강 뭐 수출을 위해서 지금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FTA라든지 무역 협상할 그때 때 사실 이게 제조업을 위해서 농업을 합의였죠. 희생했는데 이번에도 또 희생한다는 거냐라는 게 어떤 감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로서는 참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번 협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최적의 어떤 국익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과하다, 터무니없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이게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어떻게 보면 잔인한 외교의 현장이고요. 어떻게든 또 풀어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주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